광개토대왕과 장수대왕 예실 때 약 100년 동안 고구려가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동아지중해의 코어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해석할 때 공간의 또 하나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먼저 처음에는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전근대나 고대로 올라가면 세계 전체가 아니라 유라시아 전체가 되겠죠. 이를테면 알류산 열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있는 지역을 통과해가지고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그리고 마지막에는 발칸반도와 투르키에가 있는 아나톨리아 반도까지를 얘기합니다. 이런 큰 관점에서 보고요. 좀 더 범위를 좁히면은 저는 범동아시아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팬 이스트 에이시안이죠. 그랬을 경우에는 동남아시아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 일본 열도와 함께 사할린까지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조금 더 축소시키게 되면 흔히 말하는 동아시아 지역이 되는데요. 정치적으로는 현재 우리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을 포함하는데요.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만주 일대와 그리고 서북 만주와 몽골로 연결되는 지역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동아시아 지역이고요. 우리 민족의 역사 아주 직결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동아시아라는 용어 속에서는 하나의 맹점이 있습니다. 바다가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 한반도, 남만주 일대 이런 지역에 정치적 위상, 경제적 위상, 문화적 위상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단순하게 지리적인 개념으로 동아시아 그러면은 우리 역사를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통념을 갖고 있잖아요. 대륙, 육지, 당연히 우리는 부수적이고 그리고 대륙에 붙은 존재라는 것. 역사를 타협적으로 운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일본인들이 개발해서 우리에게 적용시켰던 이론입니다. 그런데 저는 해륙사관이라는 용어를 제시합니다. 우리 민족의 활동 모델은 흔히 여러분들 알고 있는 한반도와 그리고 만주 일대뿐만이 아니라 삼면이 바다가 되는 해안까지 포함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해륙사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동아시아는 지중해의 형태와 성격을 띄우고 있다고 하나의 모델을 설정하는 것이죠. 역사를 해석하는데 모델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불가피하고 필수적이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기 싫겠지만 대부분의 역사학자들도 크건 작건 간에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 모델을 갖고 있거든요. 저는 역사는 귀납법적 해석도 중요하지만 여적법적 해석도 필요하고 동시에 마주쳐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델을 즐겨 사용하고 신조어를 만들고 있는데요. 동아시아 지중해 이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해 지역은 사실은 남해까지 포함해서 저 사하인 끝까지 올라가면 있는 타타르까지 107만 평방킬로미터이죠. 그리고 흔히 말하는 서해 또는 황해가 있고요. 거기에는 역시 약 7만 평방킬로미터가 넘는 발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동중국해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제가 설정한 동아 지중해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보십시오. 아시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사할린부터 홋카이도 일본 열도를 통과해서 다시 오키나와 제도를 쭉 통과하다 보면 대만까지 연결되고 대만서 바로 건너편의 복건성까지는 바로 코앞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동아시아 지역은 이렇게 완벽한 지중해는 아니겠지만 육지로서 둘러싸인 지중해의 형태,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지중해의 성격도 띄우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단순하게 동쪽 아시아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동아시아이면서 지중해적 성격을 띄우고 있구나. 그렇게 되면은 역사를 보다 구체적으로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죠. 더 좋습니다. 우리에게는. 당연히 동아시아 지중해를 볼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유럽, 아프리카, 아시안 지중해처럼 가운데는 이태리 반도가 있고요. 동쪽에는 흔히 말하는 그리스 반도가 있고 서쪽 끝에는 이베리아 반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중해 역사를 보면은 동쪽부터 가운데를 거쳐서 서쪽까지 이어지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렇게 지중해적 형태와 질서 속에서는 흔히 말하는 반도적 성격을 띄운 공간이 굉장히 유리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육지와 해양을 동시에 활용할 수가 있고 더군다나 전 근대로 올라가면은 대부분의 교통망은 물에 의한 것이지 사실은 육지가 아니거든요. 초원의 스텝 로드에서는 말이 굉장히 유용하지만 그 나머지 길에서는 사실은 물이 유용했던 겁니다. 심지어는 스텝 로드 바로 위에 있는 타이거 로드라고 그러죠. 습지대에서도 시베리아 습지대에서도 대부분 강을 통해서 움직여지지 절대 걷거나 말을 타서 이동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당연히 동아시아가 지중해라면 동아시아 지중해에서 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말하는 한반도 그리고 만주 일대를 포함한 것, 저는 여기를 한육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반도, 대륙, 한육도. 이미 사실은 제가 1993년도부터 한육도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시기에 동아지중해라는 모델도 만들었었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동아시아 지중해의 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일본으로 봐서는 일본 열도를 위협하게 되니까 흔히 말하는 단도론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동아시아 또는 동아지중해 모든 교통망은 다 우리 해역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육지도 일부 거칩니다만은 바닷길은 반드시 우리 해역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동아시아 지중해 또는 동아시아의 모든 물류의 허브가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의 통념을 깨십시오. 심지어는 고구려마저도 해양을 통해서 중국 지역과 교류했지 육로를 통한 경우는 아주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모든 물류의 허브가 되니까 경제적으로 이점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죠. 그뿐만이겠습니까? 당연히 정치 외교적으로서는 모든 역학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코어 역할을 할 수가 있죠. 특히 중국이 남북으로 분단되거나 일본 열도가 분열되거나 만주 지역이나 또는 유목민족들이 분열됐을 경우에는 우리의 코어적 위치는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고구려 전성기 때, 즉 광개토대왕과 장수대왕 계실 때 약 100년 동안 고구려가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동아지중해의 코어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고려가 굉장히 여러분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고려가 강력했던 이유, 고려는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나라였었고요. 문화도 뛰어났고 무역도 발전했지만은 정치 외교적으로 철저히 남북 동시 등고려 외교를 추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약한 나라가 아닌 거죠. 아주 철저하게 등고려 외교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동아지중해 코어에 있다는 쭉 중핵 조정 역할을 잘 활용했던 것이죠. 자, 이번엔 세 번째가 되는데요. 문화의 문제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쁜 생각이 있습니다.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컴플렉스는 우리는 중국 문화보다 못하고요. 모든 우수한 문화는 중국에서부터 우리를 거쳐서 일본 열도로 갔고 우리는 그렇게 문화를 전달해준 가교 역할, 브릿지 이론을 주장하면서 자유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기본적으로 잘못됐습니다. 문화나 문명의 개념을 잘못 오해한 탓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방적인 것도 아니고 우수한 중국 문화가 우리를 거쳐서 일본 열도를 가는 것만도 아닙니다. 모든 문화는, 모든 교류는 서로가 왔다 갔다 하는 정도를 넘어서 피드백 정도를 넘어서 제가 말한 환류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서로가 오고 가면서 영향을 주고받는 것, 이게 문화거든요. 당연히 이런 동아시아 지중해 한가운데 우리 입장에서는 모든 문화가 몰려들고 다시 사방으로 전달해 주는 그런 인터체인지 역할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인터체인지는 단순히 기능적 관점에서 제가 그 용어를 썼지만 거기 의미와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모든 문화들은 일단 우리 터에 몰려들어서 새롭게 여기서 가공되거나 또는 변형되거나 또는 더 많은 의미를 붙여가지고 생성된 다음에 바깥으로 보내거든요. 이게 일종의 배급처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는 이제는 물리, 경제 물리 허브뿐만 아니라 정치력의 코어뿐만 아니라 문화 인터체인지 겸 문화의 심장이라는 거죠. 즉 허터문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주 탁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동아지중해라는 모델을 통해서 정확하게 해석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용어를 선택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약에 역사학자나 많은 분들이 용어, 역사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시대에 맞게끔 필요에 따라서 끊임없이 역사 용어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역사 해석의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런 모델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갑론을박을 거쳐서 그것이 타당하다면 수용해야 되고요. 타당하지 않으면 폐기처벌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작업이 없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바로 동아시아 지중해 모델, 그 성격과 장점입니다.